자, HTML에서 모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2번 예제일 것 같은데요. 실행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텍스트 입력 박스 2개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버튼을 넣어서 각각 눌렀을 때 이제 결과값을 출력하게 한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위해서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3개에 대한 그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입력 박스가 2개죠. 이 2개의 값을 파라미터로 보낼 거예요. 그 함수들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펑션 플러스는 x하고 y를 받아서 return x 더하기 y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런 함수들을 4개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플러스입니다. 일반 함수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화살표 함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임명 함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화살표 함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3가지 유형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셋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하시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잘 익는 거를 쓰시면 돼요. 요즘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 하시는 분들이 이 화살표 스타일을 쓰는 게 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약간 요거는 좀 멋부리는 코드예요. 아래 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별도 파일에다 분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 단위로 분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HTML 쪽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HTML을 볼게요. 2번 파일입니다. id, x, y 2개를 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타임스 버튼, 디바이드 버튼 이렇게 4개를 놨습니다. 자, 먼저 이 JS 파일을 먼저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코드는 밑에다가 스크립트 블록을 하나 더 만들고 넣으시면 돼요. 스크립트 블록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도 실행할 때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let a는 100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은 HTML 쪽에서 다른 스크립트 블록에서 console.log a는 a 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치자고요. 변수는 이 JS 파일에 있는데 실행할 때는 모든 스크립트 코드가 다 하나로 이어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개발자 도구 열어서 실행해보면 a는 100이라고 벌써 출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쪼개지는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코드 쪼개지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이거 다 복사해서 여기 위에다가 갖다 붙여놔 보세요. 이게 전체 흐름이니까. 자,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일단 HTML이 시작하면서 X하고 Y 객체를 가져왔죠. 얘네 2개가 인풋 태그였어요. 그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아이디는 여기 H1 태그입니다. 연산 결과 출력하려고 만들어 둔 거고요. 플러스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가져와서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X가 인풋 태그니까 인풋 태그의 밸류 하면 입력값이죠. Y도 입력값이죠. 이 2개를 parse int 정수로 변경하는 내장함수였습니다. 인풋 태그에 입력한 모든 값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parse int를 안 하고 그냥 밸류만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요. x.value, x에 입력한 값 1, 2, 3과 y에 입력한 값 4, 5, 6을 전달했을 때 여기선 받아서 더해서 리턴하잖아요. 근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된다고요.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연결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려요. 숫자로 안 바꾸면. 이게 계좌이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좌 두 군데에다 이체를 하는데 합산을 안 하고 숫자를 연결해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냥 5,000원씩 두 군데에다가 이체를 하려고 10,000원을 쓰고 싶었는데 실제로 소비되는 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형사고죠 이거. 그래서 입력값을 숫자로 처리할 때는 반드시 숫자로 변경하는 처리가 먼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쪽에서는 요거를 더한 값을 리턴을 하겠죠. 100하고 50 이렇게 하면은 x.value는 100이라는 문자열, y.value는 50이라는 문자열. 근데 falseint를 거침으로 인해서 숫자로 변경되니까 따옴표가 바뀌죠. 따옴표가 벗겨지죠. 이거를 플러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는 100과 50을 받아서 두 개를 더한 값을 리턴을 해요. 리턴이라는 거는 자기가 호출된 위치의 값을 되돌려 놓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리턴 값인 15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150이 value에 할당되고 리절트의 inner HTML 요 공간에 출력이 되겠죠. 여기가 15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함수 이름을 바꿨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버튼 갖고 와서 클릭 이벤트 걸었어요. 마이너스 함수한테 값 두 개를 보냈을 때 뺄셈의 결과를 반환하니까 그 결과가 출력이 되고요. 나머지 곱하기 나누기도 코드 그냥 쭉쭉쭉 복사한 다음에 호출하는 함수만 바꿔줬습니다. 예, 복잡하지 않죠? 이 패턴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코딩상의 기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게 어떤 계산과 관련된 기능들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 4개를 계산기라는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함수를 묶는 단위는 클래스였죠. 사실상 이제 그냥 정통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클래스라는 거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요즘 자바스크립트만 놓고 보면 굳이 클래스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가면 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지금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요. 저번에 클래스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만 놓고 보면 쓸 일이 1도 없는 건데 이거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은 분명히 타입스크립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를 말씀 안 드리면은 타입스크립트 시작하실 때 제 욕을 엄청 하실 거라고요. 수업이 안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이제 틈날 때마다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는 건데 제가 권해드리기는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를 거의 6개월 가까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최소 6개월 동안은 그동안 배운 거를 좀 굳히기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번에 배웠던 거 이 얘기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반드시 한 번에 안 돼요. 한 두어 번 정도는 정주행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에 비유하는 게 제가 그 노래 외우는 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왜 갑자기 딴 데로 빠졌지? 요즘이래. 제가 원래 그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까지 밴드 했었거든요. 원래 컴퓨터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때는 기타로 먹고 있을 줄 알았어요. 홍대까지 진출했었는데 그만뒀죠. 아무튼 그래서 기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연히 요즘 QWER에 꽂혔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노래를 지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외웠어요, 다. 그 기타 리프를 아직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최소한 50번은 더 들을 계획이에요.
보통 이게 꽂힌 거는 여러 번 하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거보다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50번보단 더 봐야겠죠. 그 정도의 기간을 좀 가지신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패턴 볼게요. 자, 예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KUR이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ENG라고 누르면 헬로 자바스크립트라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애예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singleton.j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message.js라고도 있고요. 하나씩 바꿔가면서 해볼까요?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KUR, ENG. 작동 결과는 두 개가 똑같아요. message.js를 보면은 자, 클래스 메시지. 클래스 심플하게 짰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기능을 모듈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살펴보면서 멤버 변수라든지 은닉성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 지금 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모듈화의 기능이 함수 단위로 만드는 건데 이 함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포장하려면 비슷한 애들끼리 묶으면 된다거든요. 그 방법론이 클래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 한글화랑 영문으로 출력하는 함수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묶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으면 1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new message라고 객체를 만들면서 요 기능 두 개를 얘한테 부여를 한 겁니다. 객체도 일종의 변수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message.js를 이렇게 src 속성으로 참조를 시키면 여기 있는 변수 밑에서 그냥 이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블록에서 여기에 있는 my라는 변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데 이 my라는 녀석은 요 두 개 기능을 갖고 있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버튼을 각각 눌렀을 때 이 안에 있는 my.kur 이라는 거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inner html로 넣어주고 그러면 샵 msg는 얘죠. 밑에 거는 myeng를 갖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근데 이거 사실 클래스 걷어내고 함수 두 개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객체 없이 그냥 메서드만 이렇게 호출해도 동작하는데 1도 지장 없어요. 그리고 거의 한 15년 정도는 이 방식대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미친듯이 발전을 하더니 클래스라는 게 갑자기 퉁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좀 더 있어 보였는지 지금 유행을 탈 뿐이에요. 물론 프로그래밍적인 그 이론적인 바탕을 체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게 어떤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 있죠.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앱이 있는데 앱을 구성하는데도 여러 개의 화면들이 있죠. 일반적인 웹이나 PC용 프로그램은 이 모든 화면들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얘네가 동시에 그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웹사이트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으면 사실상 이 각각의 웹페이지가 하나의 독립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만 작업하는 데만 그냥 올인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그 프로그래밍 기법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클래스라든지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메모리를 좀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일 뿐이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이 의견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반론하는 다른 개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20년 넘게 해본 결과 그냥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가 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눈으로 봤을 때 결과 똑같은데 소스가 클래스면 어떻고 함수면 어때요? 심플한 게 제일 화려한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세요. 그래도 이제 클래스는 이렇게 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려 보자면, 자, 요 방식은요, 내가 원할 때 new message라고 만들기만 하면은 무조건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HTML 쪽에서 const hello는 new message 라고 해버리면은 이 hello라고 하는 객체도 이 메시지 클래스의 기능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세대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컴퓨터 메모리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내 웹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하나 더 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결론은 뭐냐면은, 클래스 방식이 이렇게 함수를 묶어서 쓸 수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객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런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든 웹페이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돼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화면별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화면별로 객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웹페이지는 사이트 안에 페이지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각각의 페이지가 독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에서 객체를 만들었다, 링크 눌러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얘는 다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링크 눌러서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거는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한 페이지에서만 유효하고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함수라는 거를 묶어서 쓰고 싶어서 약간 기교를 부려갖고 클래스라는 걸 짰는데,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 객체 만드는 거 여러 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클래스를 안 만드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능적으로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단 하나만 생성할 수 있게 제약을 거는 거예요. 그 기법이 객체에 대한 디자인 패턴 중에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 한번 슬쩍 보여드렸었어요.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코드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ingleton.js라는 애고요.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코드가 좀 더 발전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웹페이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뭔가 좀 기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상한 애들 걷어내면 KOR하고 ENG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코드를 거쳤을 때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게 금지됩니다.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첫 줄은요, 함수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클래스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여기를 로드하는 순간 그 시점에 시간값을 생성해서 여기에 담게 됩니다. 타임스탬프니까 밀리세컨드 단위 시간값이죠. 뭐 1, 2, 3, 4, 5라고 칠게요. 데이트 객체는 그 시점의 시간을 복사할 뿐 실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고 해서 요 값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실행된 거랑 여기가 실행된 거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000분의 1초 정도의 시간차는 발생을 해요. 프로그램은 절대 실시간이 아니에요. 생성자를 만듭니다. 생성자 파라미터로 스탬프라는 값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만약에 객체 만들 때 new singleton 이라고 전달을 하면은 파라미터 없이 전달하면 얘는 undefine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스탬프 값이 이 소스가 로드 됐을 때의 그 시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new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생성자 파라미터를 뭔가 줘야 돼요. 요 값이 그 시점의 시간값과 정확하게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요 if문에 걸리면은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간주를 한 거죠. 이렇게 만들면 에러를 만든 거예요. 싱글톤 클래스는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뿌려주고요. 요 if문이 넘어가면은 진짜 1000분의 1초 확률로 파라미터 값과 요 시간값이 일치한다는 거니까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로그로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로그는 사실상 실제 코드에선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U라는 방법으로 객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get instan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는요, 코드가 최초로 로드될 때 current는 null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하면 조건 받았을 때 참이죠. 그러니까 new singleton 하면서 여기 위에 있는 시간값을 전달해요. 그러면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할당을 해요. 그래서 걔를 그대로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또 호출해요. 그러면 그때는 singleton.current 얘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new 하는 거를 건너뛰고 그냥 얘를 바로 리턴하는 거예요. 얘가 최초에 호출됐을 때 여기에 할당을 하고 그 다음부터 호출됐을 때는 할당하는 걸 생략하고 그냥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계속해서 돌려막기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싱글톤이지 저거 이해하시면 돼요. 카드 돌려막기.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const hello는 new singleton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new를 만들면 생성자가 실행되죠. 여기서 시간값 파라미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get instance를 통해서만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에러를 만들어서 던졌잖아요. 임의로 에러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생성을 해갖고 my를 반환했어요. 여기서 my 받아서 똑같이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코드가 두 가지 패턴이 들어있는데 같은 코드인데 지금 싱글톤 쪽에 뭔가 기교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하는 일은 고작 요거 두 개가 다거든요. 그리고 HTML에서는
어차피 my.kor, my.eng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TML 페이지 입장에서는 지가 쓰고 있는 my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됐는지가 완전히 관심 밖이에요. 작동만 하면 돼요. HTML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jQuery 써보신 분들, jQuery가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해 보신 적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모듈의 내부 처리 과정이 굳이 오픈되지 않아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 같죠? 프로그래밍에서는 그거를 겁나 있어 보이는 말로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캡슐량 먹을 때 안에 알갱이 몇 개 들었는지 안 세잖아요. 가끔 조리폭 먹을 때 세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 안 세잖아요. 같은 그 맥락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시건 이렇게 잔뜩 멋부려서 짜시건 동작하는데 1도 상관없으니까 쉬운 거 쓰세요. 근데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를 들어갈 때에는 그래도 우리 기교를 부렸던 코드들, 그 코드들을 다시 한 번은 검토를 해보고 들어가세요.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그래도 기왕 수업에서 다룬 거니까 싱글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써볼게요. 멋부리는 코드라고 잔뜩 말해놓고서 실제 제 코드입니다. 자, util helper.js라고 하는 형태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짜다 보면은 그때그때 자잘하게 호출해야 되는 함수들이 점점 쌓입니다. 자기만의 함수들을 계속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모 기업의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웹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소스코드 소스코드 볼 수 있잖아요. CSS 코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CSS 남의 거 까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js라고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jQuery 썼네요. 그리고 슬릭.min. 민자 붙은 거는 웬만해서는 어디 거 가져온 거예요. main.js. 얘가 조금 이제 의심이 되니까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단위로 jQuery 코드네요. 함수 단위로, 이건 익명함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들을 짜나요. 주석 1도 없네요. 주석 좀 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점점 쌓여요. 이게 연차가 길어질수록 파일 하나에 이제 함수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때마다 그 파일을 갖다 넣고 시작을 해요. 이건 싹 다 jQuery네요. 요건 그래도 주석이 좀 달려있네요. 근데 지금 한글이 깨지는 건 얘가 EUC-KR로 작성돼서 그래요. 자,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식의 그 함수를 모아놓기 위한 어떤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타임스탬프는 일부러 안 넣고요. 클래스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이 클래스를 앞으로 종류별로 늘려가시면 돼요. 규칙은 클래스 한 개당 JS 파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기능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CSS 파일을 만들 때 header.css, footer.css 뭐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이렇게 쪼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만드는데 뭐 회원가입 관련된 기능들, 장바구니 관련된 기능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목적별로 파일을 쪼갠다면 그 파일을 쪼갤 때 일단 그 안에다가 클래스를 받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싱글톤 패턴의 코드를 일단 넣으세요. 커런트 준비하고 커런트가 널이면 객체 만들고 그리고 생성된 걸 리턴해라. 그냥 얘를 박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만 그때그때 고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은 왜냐면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안에 내가 필요한 함수들을 하나하나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사이트를 만들어 갈수록 여기에 기능들이 점점 추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tilhelper.get 인스턴스에서 객체를 생성해 놓으면은 이 JS 파일을 끌어다 쓰는 곳에선 utilhelper.getQuery, utilhelper.getCookie, utilhelper.setCookie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쿠키 예제, 요 예제를 보면은 getCookie라는 함수와 setCookie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팝업창 처리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일단 이 코드를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뭐 setCookie라든지 getCookie라든지 그런 함수를 호출하니까요. getCookie라든지 setCookie를 호출하니까. 요거랑 얘를 호출하니까요. 근데 요 파일들을 a.js라는 파일로 옮겨놨다면 그냥 얘만 참조하면 그냥 호출해서 쓰면 되잖아요. 매번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CSS도 마찬가지잖아요. CSS를 별도 파일로 빼놓으면 HTML 링크만 걸면 계속 쓸 수 있죠. 그게 아니면 CSS 덩어리를 매번 복붙해야 되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그러기 위한 틀을 준비한 거예요. 자, 실제로 이 getCookie는요, getCookie 네임 파라미터 받았죠? 여기 네임 파라미터 있죠? 하나, 둘, 셋. 그냥 주석 빼고 그대로 갖다 넣습니다. HTML에서 만든 게 한번 좀 작성이 잘 됐다 하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함수 뭔가 이렇게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 코드 다음에 짜라 그러면 못 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걔를 함수로 묶어서 클래스로 보관을 하세요. 길이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 함수 두 개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자, setCookie. 얘도 파라미터 3개 받아요. 3개 받았죠? 지난주에 한 거니까 그냥 코드만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어요. 주석만 떼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etQuery. 얘는 뭐냐면요, 우리 그 네이버 웹툰 그거 했었죠. 쿼리 스트링. 자, 이때 URL에 붙어있는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location.search 값을 URL 서치 파람스한테 던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오브젝트 프롬 엔트리스한테 던져서 나한테 필요한 변수만 뽑아낸다.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거를 함수로 묶은 거예요. URL을 쿼리로 만들고 오브젝트 프롬 엔트리스한테 거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만큼의 코드를 내가 써야 될 일이 있다면, URL에 붙어있는 변수를 써야 될 일이 있다면 요 파일을 참조시키고 getQuery를 호출하면 요만큼의 처리는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utilhelper.getQuery 라고만 호출하면 요거 두 줄 퉁칠 수 있는 거죠. 모듈은 이런 식으로 짜시면 돼요. 뭐 특별히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코드 다음번에 또 써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것 같아. 그럼 이제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잘 우겨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두 번 다시 안 까봐도 됩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모듈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외국 사이트 같은 데 복사 붙여놓은 게 한 3분의 1은 돼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작동하길래 그냥 갖다 놨어요. 그런 거는 그래도 수업 때 제가 소개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이해를 못하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듈을 만드시게 되면은요, 클래스나 함수 같은 거 위에 슬래시 별두개 엔터.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하고 간단하게 설명 넣은 거고요. 메서드 단위, 함수나 메서드 위에는 슬래시 별두개 엔터.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윗줄에는 이제 설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리턴스라고 하는 거한테 요 리턴 되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적어줘요. getQuery도 그런 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getCookie 여기서도 슬래시 별두개 엔터라고 치면은 얘는 좀 복잡해지죠. 여기는 일단 함수의 기능을 설명을 적어요. 첫 줄에.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별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애당초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타입이나 넣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로 들어가면 타입스크립트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let a라고 해놓으면 여기에 알파벳을 넣건 숫자값을 넣건 내 맘이잖아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뒤에 하나 더 붙어요. 콜론 str 스트링인가? 뭐 이런, 지금 이거 확장자가 JS라서 안 먹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 A에는 숫자를 못 넣어요. 문자열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변수의 종류를 제한하는 게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제일 큰 차이예요. 그럴 때 여기에 이 변수의 종류가 뭔지 적으란 거예요. 그 리턴 같은 경우는 리턴 되는 값이 뭔지 설명을 적는 거고요. 그래서 문자열 네임은 쿠키의 이름이다. 그리고 쿠키 값을 리턴한다. 셋 쿠키도 이렇게 적습니다. 쿠키 이름은 문자열, 저장할 값은 아무 타입이나 주면 되고요. 그 다음 next age는 유효시간이니까 숫자 타입. 이거 적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HTML, CSS 작성하실 때 주석 따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HTML하고 CSS는 뭐 인수인계라던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좀 더 이제 기억을 좀 빨리 더듬어낸다거나 그런 용도로 이제 주석을 남기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주석을 남기면 HTML에서는 작용을 안 하네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단위로 얘를 갖다 쓴다면 코드에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지금 주석 단 거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를 이렇게 이제 익스포트를 시키고 새로운 JS를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걸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리액트 가면 이제 이게 확실히 작동을 할 거예요. 그 K 점 하면은 이제 얘가 임포트한 게 util 헬퍼잖아요. 그러면은 그 K 점 get query 이렇게 이제 함수를 호출하죠. 그럼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에 적었던 설명이 팝업으로 뜰 거예요. 리액트 가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콤마를 보내면은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파라미터가 이렇게 뜨는 건데 내가 적었던 주석이 연계돼서 떠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잘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ES6 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함수 같은 거 만드실 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웬만하면 이렇게 주석 따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별도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석만 싹 긁어서 매뉴얼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 개발자들이 많이 적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거 함수 매뉴얼을 워드로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 귀찮거든요. 모듈점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한번 해볼까요? 안 먹네요. 네. 근데 아마 나중에 리액트 가면 될 거예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helper.html을 보면은요, 그냥 util helper.getQuery만 호출해서 console.log로 출력하는 거까지만 해놨어요. 요 소스 자체는 일전에 우리가 싱글톤만 준비하신 다음에 예전에 실습을 해서 만들었었던 코드들 잘 작동되는 게 확인되셨다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 이제 console.log에다가 getQuery의 리턴 값을 이제 출력한 거죠. 얘는 화면상에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콘솔에 현재는 빈 객체만 리턴되는데 여기다 주소에다가 브라우저에 직접 물음표 찍고 보내고 싶은 변수를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 URL에 있는 변수를 그냥 얘가 알아서 JSON으로 확 반환해서 줄 거예요. 자, 얘네들은 나중에 리액트로 무슨 헬퍼라고 붙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제에서요. 얘네들은 나중에 리액트로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일단 요거 실습부터 진행할게요. 일단 지금 5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까지 실습하시는 시간은 제가 얼마나 잡아야 될까? 일단 4시 20분에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지 여쭤볼게요. 자, 5번 예제는요,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util helper에 있는 getCookie하고 setCookie라는 이 함수를, 메서드를 사용해서, 일전에 했었던 예제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쿠키를 이제 저장하고 쓰는 기능입니다. 읽어드리는 기능이에요. 자, 프론트엔드가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시려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했었던 거는 로컬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세션 스토리지는 왜 또 세션 저장소라고 번역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쿠키.
접속해 있는 페이지가 있죠. 여기서 네임으로 시간은 10초 넣고 이제 여기서 세이브 누르면은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자, 이 기능을 전에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구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리드 버튼 누르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딱 필터링 돼서 나온 거고요. 이걸 되게 복잡하게 구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완성된 기능을 전 시간에 실습하시면서 유틸래퍼에다가 이제 모아 놓으셨을 거라고요. 이런 파일이 하나 준비가 되면 향후 쿠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코드가 어떻게 단축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름하고 나이 드롭다운이죠. 요게 이제 저장될 쿠키 이름이 될 거고요. 쿠키에 대한 유효 시간, 초 단위 숫자 값입니다. 그리고 저장할지 저장된 거 읽어올지예요. 자,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일단은 쿠키 이름을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자, 이 코드에 의해서 드롭다운에서 선택한 값이 쿠키 네임 추즈라고 해서 들어올 거예요. document.query selector 쿠키 네임은 이 드롭다운 자체인 거고, 드롭다운 자체에서 선택된 위치에 밸류를 뽑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쿠키 네임 추즈가 선택한 값,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값도 이제 선택한 게 만약에 5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1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 쿠키 바라고 하는 인풋 태그 객체 가져와서 그 객체의 입력 값을 뽑았으니까 요거 자체가 입력 값인 거죠. 이름, 시간, 값 요렇게만 준비되시면 앞으로 utilhelper.setCookie 이름, 값, 시간 이렇게 전달하시면 저장합니다. 삭제하고 싶으시면 시간값을 -1을 주시거나 0을 주시면은 요런 이름을 갖는 애가 삭제가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네임에 30초로 걸고 헬로라고 이제 저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30초 안에는 새로 고침하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시간을 0으로 세팅하고 뭐 값은 이때 상관이 없어요. 저장해버리면 시간이 0초니까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지워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예 이름을 지정하고 시간은 세팅 안하고 헬로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남아있죠? 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어요. 시간을 세팅을 안하면. 대신에 브라우저를 꺼버리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요 시간값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파라미터 설정하시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복잡한 처리는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모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쿠키를 읽어드려라 라고 하면 아까 저장할 때 이제 쿠키 이름 변수를 준비했잖아요. get 쿠키라고 하면서 저장할 때 사용했던 이름만 전달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이름으로 저장된 값을 반환해 줍니다. 대신에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삭제가 된 지금은 헬로라고 있는데 자, 5초 나이스라고 다시 저장할게요. 자, 그럼 5초 안에는 나이스라고 떨어지는데 5초가 지나면은 데이터가 삭제되고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읽어오는 게 undefined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예제요. 요거는 이제 일단은 그 CSS로 화면 구성을 먼저 하는 것까지만 먼저 이제 진행을 좀 할게요. 이렇게 아니고. 자, 이거 지난주에 이거 좀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배포해드린 파일을 보시면 여기 회원가입 스텝 1, 2, 3라고 있는데요. 실습하실 때 이 파일을 하나씩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회원가입.html이라는 파일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예제 하나가 양이 너무 길어서 단계별로 좀 쪼개놓은 거예요. 일단은 6번 파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실습을 하세요.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CSS랑 HTML 구성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 코드는 가볍게 넣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가볍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CSS랑 HTML은 이제부터 안 들어가요. 이미 앞에서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텝 3에서 최종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얘가 요것만, 이걸 한 번에 진행하면 요것만 해도 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얘를 만들기 위한 모듈, 자, regx 헬퍼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건데 얘도 스텝 1, 2, 3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 요만큼만 작성하고 요 기능을 HTML 스텝 1에서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밑에 기능 이만큼 벌써 양이 늘어나죠? 요 기능들 확인한 거고요. 스텝 3에서 요만큼 해서 늘어난 거고요. 요런 겁니다. 자, 지금 무슨 헬퍼라고 들어가 있는 애들은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util 헬퍼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인 기능들만 추려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리액트 들어가기 전에 GitHub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GitHub이라는 사이트에 실제로 제가 외주했던 사이트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til 헬퍼라는 코드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싱글톤으로 존재하고 좀 복잡한 기능들은 뺐어요. 근데 거기에 set 쿠키, get 쿠키 요건 진짜 들어있는 기능이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뭐 제가 편의상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게 regx 헬퍼라고 하는 요 파일이에요. 실제로 얘는 푸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업무에 쓰는 코드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코드를 좀 더 좋게 개선을 하신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이번 교시는 HTML까지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커다랗게 가입 폼 영역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이름하고 아이디 값 들어있죠. 네. 생긴 거는 단순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입력을 위한 요 한 단위를 div 태그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 누르면 여기 포커스 가죠. 그래서 입력 단위 하나를 div로 이렇게 한 줄씩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 한 줄 단위가 지금 필드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한 줄, 일단은 요 글자를 표시해야 되니까 요 부분은 라벨 태그로 걸어주고요. 요 라벨 태그의 클래스를 필드 타이틀, 그 다음에 필수 항목들은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아이덴티파이라고 해서 이제 스판 태그로 클래스 걸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를 구성하기 위해서 div를 하나 또 넣었어요.
왜냐면 인풋 태그 자체는 배치가 좀 자유롭지 않아서 라벨하고 div를 이제 배치한다라는 취지예요. 이 안에서 이제 그 플렉스 썼겠죠. 그래서 필드 컨텐트가 여기를 감싸는 div 하나고요. 이 안에 인풋 태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목들을 계속 늘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라디오나 체크박스가 있는 경우는 라벨 태그 이렇게 걸어주고요. 또 그 옆에 div, 라벨 다음에 div인 거는 그냥 무조건 공식처럼 썼습니다. 근데 체크박스 같은 애들은 보통 라벨 안에 체크박스랑 텍스트를 같이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글자를 클릭해도 체크가 같이 되는 거죠.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걸었고요.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걸었고요. 대신에 요 라벨 태그의 포석성은요, 첫 번째 항목한테 이어줬어요. 하나는 걸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걸 수는 없겠죠. 여기도 첫 번째 항목에다, 이건 오타네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들어갔네요. 서브젝트 1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요. 복붙 하다 보면 이거 가끔 포석성 안 고칠 때가 있어요. 자, 일단은 CSS를 다 걷어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먼저 폼 호리존탈, 요 폼 태그한테 테두리 500, 그 다음에 마진 오토 걸면은 500짜리 테두리 걸어서 가운데로 오겠죠. 그 상태에서 안쪽에 여백만 좀 잡아줘서 상하는 0, 좌우 10픽셀 잡아줘서 이렇게 조금씩 넓혀줬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4 정도 줘서 일단 글자 크기를 다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필드 컨테이너. 필드 컨테이너가 한 줄을 담당하는 div였어요. 자, 일단 이 안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버리면 다 옆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이는 100% 잡고 마진을 상하 15픽셀씩 줬습니다. 위아래로 간격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얘도 아래로 15픽셀, 얘도 위로 15픽셀, 이렇게 15픽셀 간의 마진이 생기면 이 두 박스 사이의 공간은 15픽셀이죠. 마진은 서로 마주보면 겹치니까요. 자,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얼라인 아이템스,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렸을 때 얼라인 아이템스는 그 플렉스의 방향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플렉스 방향이 요 방향이다. 이 기본값이죠. 그럼 이때 얼라인 아이템스는 상하 정렬이에요. 가로 정렬은 justify 컨텐츠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타이틀. 여기 있는 요 라벨 태그요. 요 전체에서 넓이를 일단 25%로 잡아줬습니다. 짜자자 이제 맞춰지죠? 디스플레이 블록은 사실 안 줘도, 이 상태에서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원래 라벨 태그가 인라인 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필드 컨텐트. 박스를 갖고 있는 div예요. 자, 라벨이 25%니까, 이 필드 컨텐트 넓이는 75%로 맞춰줘야죠. 그래야 두 개가 도합 100%가 되죠. 왜냐면, 요 필드 컨텐트를 보시면요. 필드 컨텐트.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넓이가 보시면 비밀번호, 필드 컨텐트. 그쵸? 옆을 가득 채우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로로 배치되면서 옆을 가득 채우질 않아요. 그래서 25%, 75%에서 얘네끼리 그냥 한 줄을 가득 채우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div는 현재 이렇게 남은 공간을 채우는데 그 안에 인풋 태그는 기본 사이즈대로 간 거잖아요. 왜냐면 인풋 태그가 사이즈 조절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풋 태그를 부모 100%를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패딩, 상하 패딩 주고요. 글자 크기 14, 테두리는 회색으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인풋 태그 테두리는 꼭 주셔야 돼요. 왜냐면 브라우저마다 달라요. 색깔, 기본 색깔이. 그 다음에 라디오랑 체크박스들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필드 컨텐트 안에 있는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인 거, 그리고 같은 속성의 타입이 라디오인 거, 얘네들은 마진 레프트를 10픽셀씩 줬습니다. 왼쪽으로 마진이 10씩 생기니까 10씩 밀어내겠죠. 이렇게. 자, 아이덴티파이, 요거 별표를 포함하는 스판 태그였거든요. 글자 크기 16으로 조금 키워줬어요. 그리고 칼라 빨간색으로 맞춰주고, 폰트 웨이트 500, 글자 굵기 조금 굵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미들, 옆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중앙. 버티컬 얼라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라고 말씀드렸죠. 자, 버튼 컨테이너,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감싸는 div예요. 맨 밑에 보시면 버튼용 div는 따로 준비했어요. 자, 마진 상하 20의 가운데 정렬, 텍스트 온라인 센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일단 폼 태그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스텝 1 보시면 밑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다음 교시에 할게요. 일단은 HTML까지만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예제는 사실 CSS는 안 하셔도 동작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스타일리스트는 그냥 다 걷어내시고 HTML만 준비하셔도 돼요. 동작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시 20분에 뵐게요.